국제 공동 R&D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지식재산권 조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공동 R&D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재산권 조항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지식재산권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서 간단히 살펴보겠는데요. 지식재산권은 영어로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라고도 하는데 인간의 지식활동으로 얻어진 정신적, 무형적 결과물에 대해서 재산권으로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추상적인데 쉽게 설명드리면 저작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런 것들이 기존의 전형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권리라면 최근에는 반도체 직접 회로 설계에 대한 권리, 컴퓨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신지식재산권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역시 지식재산권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R&D 계약의 결과물로 특허권이나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걸 어떻게 보호하고 그 소유권을 누구 것으로 할 것이며 소유권을 안 가진 상대방은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계약서로 작성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이 연구 결과물이 나오면 보고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보고서가 나오거나 아니면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나오면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고요. 그 밖에 사실은 R&D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재산권은 바로 특허권입니다. 특허권이 바로 R&D 계약에서 나온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허권이 중요하고 그 밖에 영업 비밀도 지식재산권의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R&D 계약을 설명하면서 지식재산권에 들어가면 백그라운드 IP, 포그라운드 IP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자, 이 백그라운드 IP, 포그라운드 IP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직역을 하진 않습니다. 기보유 지식재산권, 그 다음에 과제 생성 지식재산권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백그라운드 IP는 기보유, 즉 과제를 시작하기 전에 또는 과제의 범위 밖에서 이 연구자가 이미 갖고 있던 또는 과제 범위 밖에서 갖고 있는 지식재산권, 특허권 이런 것들을 기보유 IP, 기보유 지식재산권, 백그라운드 IP 이렇게 부르고요. 과제 결과물에 대해서 과제 결과물로 나오는 특허권, 지식재산권, 그 밖에 노하우 이런 것들은 바로 포그라운드 IP, 우리말로는 과제 생성 IP라고 부르는데 자, 그러면 왜 이런 말을 쓰느냐? 결국 R&D 계약을 통해서 과제 결과물이 나오고 그에 대해서 특허권이 나왔다고 치죠. 그 특허권을 예를 들면 연구비를 지급한 쪽에다가 다 넘겨줬을 때 그러면 어느 범위까지 연구비 지급한 당사자한테 넘겨주고 어느 범위는 안 넘어가느냐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IP, 포그라운드 IP라고 나누어서 포그라운드 IP는 계약에 따라 틀리겠지만 연구비를 지급한 쪽에 이전을 하더라도 적어도 백그라운드 IP는 원래 연구자가 계속해서 소유권을 유지한다 하는 식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용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제 생성 IP를 누구의 소유로 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R&D 계약의 자금 지급 구조에 따라 틀릴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서 살펴봤던 일반 펀딩형 R&D하고 공동 펀딩형 R&D는 과제 생성 IP의 소유권을 누구로 할지에 대해서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일반 펀딩형 R&D 계약을 생각해 보면 국내 주관기관이 돈을 연구비를 지급하고 해외 기관은 R&D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위탁 연구 계약하고 비슷한 것이죠. 자, 일반적인 위탁 연구 계약에서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많은 경우에 연구비를 지급한 쪽에서 과제 결과물로 인한 과제 생성 IP의 소유권을 가져가는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그것이 무조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위탁 연구기관의 연구 수준이 너무 좋아서 그죠? 그래서 돈을 주고 일부 연구 과제를 했다 하더라도 그 IP를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보장은 없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사례를 들어드리면요. 예를 들면 어떤 모 연구기관에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거나 발명한 연구자분이 계시다고 생각해보죠. 아니면 연구팀이 있다. 자, 이 혁신적인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연구비를 대는 쪽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추가 연구를 하기를 원하는 경우라면 이쪽에서 돈을 댔다는 이유만으로 그 과제 결과물에 대한 IP를 다 가져간다. 이렇게 당연시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있던 데서 기존 가지고 있던 기술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협상력이 더 뛰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과제 생성 IP를 이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연구기관이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펀딩형의 경우에는 국내 주관기관은 어느 당사자가 각각의 과제 생성 IP를 창작하였는지 상관계없이 모든 과제 생성 IP를 단독으로 소유한다 하는 것이 하나의 유형일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워낙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서 특허권을, 즉 과제 생성 IP를 R&D 연구기관이 그대로 소유권을 유지한다 하는 게 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연구비를 댄 쪽에서는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갖고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제 생성 IP에 대해서 적어도 무상의 전용 실시권 정도는 연구비를 지급한 국내 주관기관에 허용돼야 된다, 허락돼야 된다 하는 것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일반 펀딩형 국제 공동 R&D 계약을 체결하실 때, 검토하실 때 특히 주의하실 부분인데요. 결국은 이 과제 생성 IP, 즉 연구 결과물로 나오는 이 지식재산권을 웬만하면 국내 주관기관 소유권으로 하고, 설사 그것이 협상에서 어렵다 하더라도 무상의 전용 실시권 정도는 허락을 받아야지만 그래도 저희가 연구비를 지급한 보람이 있다. 그 정도 보상을, 적절한 보상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우리나라도 발명자 보상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각국의 발명자 보상 제도가 틀리기 때문에 이 특허권에 대한, 즉 과제 생성 IP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발명자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방금 살펴본 일반 펀딩형 R&D 계약에서의 과제 생성 IP에 대한 소유권을 누구 것으로 하느냐에 대한 이슈는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 그에 비해서 공동 펀딩형 R&D의 경우에는 훨씬 더 단순하고 간단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공동 펀딩형은 각자 정부 기관으로부터 각자 연구기관이 연구비를 지원받고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당사자는 각자 발명한 과제 생성 IP 소유권을 가지고 그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만 과제 생성 IP를 공동으로 소유한다 하는, 발명한 자가 권리를 가진다 하는 아주 단순한 원리만 따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일반 펀딩형 R&D, 공동 R&D에 비해서 공동 펀딩형 R&D의 경우에는 과제 생성 IP에 대한 권리 귀속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다만 제가 실제 경험상에서는 이 공동 펀딩형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 연구기관이 이쪽에서, 반대쪽에서 만든 과제 생성 IP의 소유권을 자기들이 받겠다 하고 고집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발명한 자가 소유권을 갖는다 하는 일반적인 원칙이 다소 변형되는 계약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양 당사자가 서로 어느 정도 양보하더라도 자기가 원래 원하던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합의가 가능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R&D 결과물로 나온 과제 생성 IP, 즉 특허권의 소유권을 누구 것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상력 우선순위에 따라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R&D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 어떤 과제 생성 IP, 즉 과제 결과물로서 어떤 특허권이 만들어질지 알 수가 없어서 그것을 나중에 소유권을 넘기는 데 있어서 무상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면 그 가치를 얼마나 보상할지를 미리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제 결과물로 나온 특허권의 소유권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라 나는 소유권까지는 필요 없으니 전용 시시권 또는 통상 시시권 정도만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보다 좀 더 적은 보상으로 권리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보상을 어떻게 할 건지를 계약서에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권리를 넘기거나 허락하느냐에 따라서 보상 조항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즉 미리 예견해서 어떻게 계약서에 넣을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유권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금 밑에 장표에서 보시다시피 이 과제 결과물로서 어떤 권리가 나올지 도저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추후 협상을 통해서 조건을 정한다, 이렇게
계약서에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게 역시 아니라면 그렇게 하는 경우에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진짜 좋은 특허권이 나올 게 분명히 예상된다 이랬을 때 특허권을 만든 쪽에서는, 넘기는 쪽에서는 나는 이 굉장히 큰 보상이 아니면 못 넘기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소위 하나의 방법이 마일스톤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마일스톤 계약은 연구 결과물의 상용화 성공 단계에 따라 보상 금액을 단계별로 정하는 것인데 다음 장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런 마일스톤 계약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전용 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넘기는 것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으로 보상 범위를 정할 수도 있고, 사실 전용 실시권을 넘기는 경우도 좀 더 이 보상 로열티 범위를 정하는 게 어렵다면 제일 쉬운 것은 통산 실시권입니다. 왜냐하면 통산 실시권은 한 사람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실시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로열티 범위로 통산 실시권을 설정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특허권 나오기 전이라도, 즉 R&D 계약 체결 시에 로열티 금액 요율이나 범위를 미리 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마일스톤 방식의 로열티 지급 방법인데요. 이게 어떤 R&D 계약에 많이 쓰이냐면 어떤 R&D 연구가 이 상용화를 위한, 즉 제품 상용화를 위한 R&D 연구 계약의 경우에 많이 사용되고, 제일 많이 사용되는 기술 분야가 바로 신약 개발입니다. 약을 개발할 때 임상 1단계, 2단계, 3단계 가지 않습니까? 그 단계별로 돈을 지급받는 것이 마일스톤 방식입니다. 뭐 제약 이외에도 어떤 전기 배터리가 됐던 다른 일반적인 기술 분야에서도 상용화 단계에 따라서, 상용화 성공 여부에 따라서 단계를 정하고 그 단계를 만족하면 얼마를 주고 그 단계를 다음 단계를 만족하면 얼마를 준다.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것이 마일스톤 지급 방식이고요. 지금 도표에 설명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일스톤 방식의 로열티 지급 방법에 대해서 도식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과제로 생성된 과제 생성 IP, 즉 과제 생성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을 누구 것으로 하며 그 보상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 보실 사례는요, 좀 복잡한 이야기를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이해가 어려우니까 일반적으로 R&D 계약에서 들어가는 지식재산권 조항을 예시로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조항은 정말 단순한 조항입니다. 단순한 관계이고요. 자, 그래서 먼저 위에서 보시면 대학의 기보유 기술에 대한 모든 지식재산권은 연구자의 소유권이 유지되고 본 용역 계약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자, 아까 제가 백그라운드 IP, 즉 기보유 기술에 대해서는 원래 소유권을 가진 자가 계속 가진다고 했죠. 그죠? 왜냐면 이 과제하고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학의 기보유 기술은, 그죠?에 대한 모든 지식재산권은 대학이 계속 가진다 하는 조항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foreground IP, 즉 과제 생성 IP에 대해서 나오는데, 기보유 기술을 제외하고 본 영역의 이행을 통해서 새로이 발생한 연구 결과물에 대한 모든 지식재산권, 이게 뭡니까? 바로 foreground IP, 즉 과제 생성 IP죠. 요거는 기업의 단독 소유한다. 즉 연구비를 지원한 쪽에 단독 소유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연구 결과물에 대한 모든 지식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소유 사용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별도의 협의로 정할 수 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두는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이 연구 결과물에 대한 과제 생성 IP의 소유권을 넘기는 것까지는 합의를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보상하며 어떤 조건을 넘기며 이런 조건들을 지금 정하는 건 어려우니 향후에 양 당사자가 협의로 정한다 하고 계약에 미리 포함시켜 놓는 것입니다. 제가 백그라운드 IP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특히 R&D 수행 기관 입장에서 이 백그라운드 IP에 대한 조항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R&D 계약서를 잘못 체결하다 보면 과제비 받고 나서 자기가 원래 가진 백그라운드 IP, 즉 기보유 기술까지에 대한 권리를 전부 다 넘기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IP에 대한 조항을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R&D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유권, 즉 백그라운드 IP에 대한 소유권은 언제나 원권리자, 즉 R&D 연구기관이 소유권을 계속 유지한다 하는 내용이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다음으로
그 사용권이 왜 중요하냐면, 자, 여러분들이 R&D 연구기관이 연구를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그라운드 IP, 즉 기보유 기술의 기초에서 거기에 추가로 연구과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 결과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R&D 기관이 갖고 있던 원래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사용해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백그라운드 IP에 대한 사용권을 안 주게 되면 나중에 연구 결과물에 대한 실시를 못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IP에 대한 시시권 조항을 반드시 R&D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일반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백그라운드 IP에 대해서 이 과제 생성 IP를 실시하는 범위 내에서는 백그라운드 IP를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을 둘 수도 있고요. 뭐 특히나 이 연구비가 굉장히 큰 경우에, 많은 금액을 받은 경우에 이렇게 해준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그게 아니라 포그라운드 IP는 설사 무상으로 소유권을 넘겨준다 하더라도 그 포그라운드 IP를 실시하는데 백그라운드 IP를 실시해야 된다면 그거에 대한 로열티를 받겠다 하는 조항으로 둘 수 있는데, 이 경우는 특히 혁신적 기술을 가진 R&D 기관이 연구과제를 수행한 경우에 포그라운드 IP, 즉 과제 생성 IP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넘길 수도 있고 안 넘길 수도 있지만 적어도 자기들이 원래 갖고 있던 뛰어난 기술, 그 백그라운드 IP, 기보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통상 실시권 로열티는 반드시 받겠다 하는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별도의 합의로 한다는 고 정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보유 IP 또는 과제 생성 IP에 대해서 시시권을 허락하는 경우에 또 시시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점 몇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별로 전용 시시권, 통상 시시권, 재시시권 등에 대한 법률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전용 시시권은 시시권자 1인이 그 특허권을 독점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고, 통상 시시권은 여러 명의 시시권자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재시시권은 소위 서브 라이센스라 그래서 전용 시시권자나 또는 통상 시시권자가 자신의 시시권 범위 내에서 제3자한테 다시 시시를 허락하는 것이 바로 재시시권입니다. 근데 우선 한국과 미국 규정만 좀 살펴봐도 시시권에 관한 조항들이 상당히 틀린데요. 예를 들면 지금 전용 시시권의 경우에 한국의 경우에는 특허청에 전용 시시권을 설정 등록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지만 미국은 그런 설정 등록을 할 필요 없이 계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통상 시시권의 경우에도 지금 한국의 경우에는 공유 특허권자의 경우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통상 시시권 설정이 가능한데, 미국의 경우에는 공유 특허권을 가진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어도 통상 시시권은 설정할 수 있다.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비교표로 정리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시권, 라이센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실 때 여러 나라 법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계약 내용을 결정하셔야 된다 하는 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비교표로 설명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공동 R&D 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국제계약이란 무엇인가, 국제계약의 기본 구조, 그리고 국제계약의 주요 조항들, 즉 특히 국제공동 R&D 조항의 주요 조항들을 살펴보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 즉 국제공동 R&D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재산권 관련된 조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국제공동 R&D 계약 체결 강의에서 중요한 점들은 이제 다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국제계약 협상 시 주의할 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계약 협상 시 주의할 점은 외국 기업과 기관의 경우 자기 측 변호사의 초안 및 계약서 작성은 물론이고 검토를 거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국내 기업이나 국내 기관들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외국 기업이나 기관은 대체적으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문계약서 수정 시 주의할 점을 한번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과정이 딜브레이커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 자체 R&D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전에 연구팀이나 사업팀 또는 대표자 이런 분들이 사전 협의를 거치죠. 그런 이 사전 협의를 거쳐서
이 계약서 협의로 넘어오는데 이 계약서 협의는 앞에 협의를 하셨던 분들과 다른 분들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계약서를 검토하는 분들이 이 딜을 깨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협상 시에 계약서 수정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시간에 쫓겨 불리한 계약서에 서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짜 정말 너무 많은 경우에 앞에 이 계약서 검토 전 단계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제 계약서 검토를 맡기면서 계약서 검토자한테 이거 이틀 안에 끝내야 됩니다. 하루 만에 끝내야 됩니다. 이렇게 시간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중요한 조항들을 제대로 수정하지 못하고 협의하지 못하고 서명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수정 불가능한 계약서는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왜 약관이라고 부르는 아주 조그마하게 조그마하게 프린트된 거 많이 보셨죠? 뭐 부동산 거래 계약서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것조차도 다 수정 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수정 불가능한 계약서는 없다. 라고 생각하신 게 맞고, 이런 거는 수정이 안 될 거야. 상대방이 수정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내가 반드시 수정해야 될 거라면 상대방과 협의를 거쳐서 수정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자, 제가 앞서서 가장 중요하다고 한 게 뭐였죠? 계약 상대방이 포함시킨 조항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 무조건 삭제하지 말자. 삭제하지 말고 물론 삭제해야 될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삭제하는 대신에 이를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양 당사자가 조금씩 양보해서 수용된 조항에 합의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계약 협상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이다 하는 걸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 살펴본 것이 영문계약서 검토와 협상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지금 마지막 장표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종의 여담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영문계약이 왜 어렵냐 하면 일반적으로 영어로 돼 있어서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굉장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영어이기 때문에 어려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어이기 때문에 어렵다면 영어를 번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특히 외국 사람 데려오면 즉 영어를 네이티브로 사용하시는 외국 사람 데려오면 더 잘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죠. 결국은 영문계약서 협상의 전문가라는 것은 영문계약서, 즉 법률 용어로 되어 있는, 계약 용어로 되어 있는 영문계약서 언어로 글을 쓰고 그 다음에 협상을 영어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영어로 된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 영문계약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아랫부분에 보인 것처럼 상황에 맞는 다양한 옵션을 고려해서 영어를 표현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영어로 전문적인 계약 용어를 사용해서 수정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특히나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랫부분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통이죠.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 소통이 없이는 협상도 있을 수 없는데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사람들이 소통을 잘합니다. 근데 외국인들하고 소통을 할 때는 웬만하면 소통을 피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계약이 깨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퍼런스 콜 한다 그러면 무조건 도망가는데 물론 컨퍼런스 콜이 불리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컨퍼런스 콜이 어렵다면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통하거나 이메일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정리할 수 있으니까 또는 계약서를 수정해서 옆에 코멘트를 붙이는 추가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계약서 협상이 우리한테 좀 더 유리하게 성공적으로 끝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고요? 소통입니다. 네, 이상으로 국제 공동 R&D 계약 체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